자, 여기 5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1, 2, 3, 4, 5 번호가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번호일까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어떤 맥락에서 선정이 됐을까요? 이게 2004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터너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그 권위 있는 미술상인데, 그 시상식에 모인 500명의 그 전문가들한테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작품이 무언가라는 그 설문조사,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순위에 5위가 이제 마티스의 이제 붉은 스튜디오가 5위를 했고,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4위, 3위가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이면화, 2위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피카소가 2점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1위가 압도적으로 이제 마르셀 듀샹의 이 샘이라는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을 평가를 할 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이 모든 분야에서 살아남은 역사적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 역사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서도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 타성에 젖은 전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고 시대 정신에 부합한 어떤 새로운 활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그 대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당장 뭐 잘 팔리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현재 수요고 미래에 있을 그 수요를 선점하지 않으면은 오래 못 가죠. 그 회사가. 그래서 미래를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예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미래 수요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에서 한 작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이제 사후 100년을 보는 거거든요. 100년이 지나봐야 그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기업들이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그 오너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 정확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예술에서도 미래에 살아남을 작가가 되려면은 그 작가가 제시하는 그 새로움이 미래의 수요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움이 미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전의 인기와 영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 인기라는 것은 현재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지만 영향력이라는 것은 미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거죠. 저는 예술 작품도 결국 그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위대한 대가들은 미래 수요에 맞춰져 있고 평범한 작가는 그냥 현재 수요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또 아마추어 작가들은 과거 수요에 맞춰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옛날 고전적인 아카데미즘을 계속 기술적으로 익히는 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이고, 뭐 요즘 뭐 어떤 스타일이 잘 팔리는가를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업하는 작가들은 그냥 평범한 그냥 작가들이고, 대가들은 지금은 인기가 없어도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따른 아주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자, 뒷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곁에서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고, 성공을 안겨주는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취향이 맞는 거, 자기들 수준에 맞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 미래의 수요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수요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거는 항상 위험하다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당신은 아마 당신의 진정한 관람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50년이나 10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관람자뿐이다.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자기 작품을 감동할 수 있는 관람자가 나온다는 건데, 아유, 너무 외롭죠, 이렇게 가면은. 근데 실제로 뒷샹이 그 레디메이드가 나오는 게 1910년대 초반이거든요. 실제로 한 50년 뒤에 이 팝아트가 나오고 또 개념 미술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작가들이 이제 이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일반인들까지도 그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야말로 그 뒤끝이 좋은 그리고 그것을 이분은 의도로 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뒷장의 이런 그 레디메이드는 현대 미술의 그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준 것이 사실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작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거다라는 이런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성품을 의미하는 레디메이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뭐 물건들, 자전거 바퀴라든지 병걸이라든지 뭐 소변기 같은 이런 물건들을 전혀 변형시키지 않고 그냥 제목만 붙여가지고 전시에 냈다는 거예요. 그 이것이 작품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처음에 이 작품을 1917년에 뒷샹이 전시에 냈을 때 저기 보면은 그 R.뮤트라고 자기 서명만 해가지고 전시장에 내놓았는데 이걸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 뒷샹이 그 미국 그 독립미술가 협회 위원장으로 있었거든요. 자기가 심사위원이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인데 자기 이름을 안 쓰고 R.뮤트라고 뮤트 씨가 낸 것처럼 해가지고 몰래 출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사가 열렸는데 심사위원들이 이건 아무리 봐도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뭐 해가지고 전시에 출품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뒷샹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했는데 머트 씨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도구를 선택했고 새로운 제목과 관점을 붙였다. 이렇게 원래 용도를 지우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것이다. 자, 저 소변기가 화장실에 있으면은 그냥 소변을 누는 그런 용도지만 저게 전시장이 있을 때는 그 용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다 어떤 그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는 거죠. 창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선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선택.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선택 그 자체가.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 테크닉을 가지고 예술성을 부여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술이라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술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선택까지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새로운 가치 부여가 들어간 거죠. 개념적인 가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우리의 기존 관념을 무너뜨리고 레디메이드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미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념 미술이 나오고 또 일상 자체가 또 예술이 될 수 있는 팝아트가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그 투표 결과에서 나왔지만 피카소의 입체주의나 야수주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듀샹의 레디메이드는 오히려 포스트 모던에서 더 활발하게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지금 선택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작가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혈통을 찾는 거죠. 사람도 혈통이 있잖아요. 조상이 혈통이 있듯이 예술가도 반드시 혈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통과의 그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역사적 혈통이 뭔가, 그 모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모델을 추종하느냐, 보완하고자 하느냐, 해체하고자 하느냐, 그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작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룹의 그 모델은 마르셀 듀샹이다. 그럼 그 듀샹의 레디메이드를 추종하느냐, 보완하느냐, 해체하고자 하느냐,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작가 연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항상 작가를 다룰 때는 그 부분을 봐야 된다.